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2023년 1회 시험 유통정보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라기보다 좀 이상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난이도는 새로운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난이도는 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ICT 분야의 가장 최신 용어들, 이게 10문제가 나왔어요. 10문제가 나오고, 우리가 그 유통정보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 챕터 2에 나오는 지식경영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지식경영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한 문제도 안 나오고, 또 많이 나오던 바코드라든가 관련된 내용들도 거의 안 나오고, 그리고 아주 그냥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용어들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참 출제자가 아주 이상한 출제자가 들어가가지고 장난쳐 놨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용어 1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 또 가상현실도 우리가 과거에도 가상현실, 증강현실 해가지고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예를 든 다음에 이게 뭐냐 이런 문제 정도가 나왔죠. 가상현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내용들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AI 윤리 원칙 해가지고, 이거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걸 또 어디서 찾아갖고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이거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서 디지털 전환,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최근에 좀 쓰이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게 데이터 윈도우가 또 나와 있고요. 메타버스도 신문에서나 우리가 알고 있고 메타버스 이용도 하고 있지만, 메타버스도 한물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은. 그래가지고 이것도 시험 문제 하나 나왔고요. 바코드에 대한 내용이 한 문제가 나왔는데 완전 새로운 분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약품과 관련해가지고 의약품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그 바코드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이런 걸 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도, 물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해서도 시험 문제가 그동안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파스라든가 사스라든가 아이아스 같은 것도 시험 문제 나오긴 했었는데, 완전 새로운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증 방식의 분류가 나왔는데 이것도 처음 나온 거고요. 그래가지고 한 10문제 가까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짜 생전 처음 보는 내용들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10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당장히 아주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상식적인 내용이거나 또는 이제 평이한 내용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험 커리큘럼에 나온 그 시험 커리큘럼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당혹스러운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앞으로 나올 수는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추가해서 좀 학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문제, 7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QR코드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었죠.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 디테일한 내용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고 했는데, 1994년에 일본 덴소 웨이브사가 개발했다는 걸 말씀드렸죠. 덴소 웨이브사가 처음 개발했고, 지금 버전이 여러 번 버전 업돼가지고 새로운 버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숫자와 알파벳 등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맞죠? 숫자나 알파벳 담을 수 있고, 또 숫자 알파벳 말고도 거기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숫자, 그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자, 숫자 7089자. 거기다가 아스키 문자로 해가지고 4296자, 한자 등 아시아, 이런 것들도 나왔고요. 그동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담을 수 있어요. 최근에 새로 나온 거는 뭐예요? 그림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림이라든가 그래픽 같은 것도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숫자와 알파벳 등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이건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오염이나 손상된 데이터를 갖다가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는 건 여러 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4번 국제 표준이 정립되지 않아서 다양한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국제 표준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정립되지 않은 게 아니라 국제 표준이 만들어져 있어요. 국제 표준이 만들어져 가지고, 표준이 만들어져 있지만 필요할 때 필요하게 이걸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표준은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제 표준이 정립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국가에서, 왜냐하면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알파벳이라든가 한자 같은 거 다 담을 수 있는 건데, 나라마다 자기 언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변형해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쿠폰, 광고,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는 건 많이 써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QR코드에 대한 내용 나오는데, 이것도 약간은 좀
그동안 나왔던 문제 유형과는 약간 다르게 좀 나온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2번. 자, 최근 유통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AI라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증대가 되면서 유통 업무 혁신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문제가 꽤 길게 나왔는데 뭐 잘 몰라도 사실 이 문제는 답은 쉽게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쓰고 있는 챗 GPT 아시죠? 자, 챗 GPT 누가 개발한 거죠? 오픈 AI가 개발한 거죠. 그거 가지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다 맞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보시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유통업체에서는 고객의 일상적인 문의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객들이 문의할 때, 콜센터나 이럴 때 문의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 이런 데 대해서는 뭐예요?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가지고 고객이 물어보면 답이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지고 일상적인 문의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인공지능 기술은 주문 이행 관련, 이 주문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해가지고 주문 이행 관련 배송 경로, 재고 파악 등 고객의 주문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최적의 대안을 신속하게 제공해 줘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아주 놀라운 이런 활용이죠. 그 다음에 3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주문 데이터 패턴을 갖다 분석을 해요. 주문 데이터 패턴을 갖다 분석을 해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파악하는 등 이상현상이라든가 이상 패턴을 추출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래가 있다. 이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 들어가서 뭐 하나 검색했다. 검색하면 스마트폰 킬 때마다 그게 자꾸 광고가 뜨잖아요. 금방. 이게 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유통업체에서도 다양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인공지능 기술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학습 수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딥러닝을 하잖아요. 딥러닝.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학습 수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질의에 대한 응답 수준은 갈수록 정교해질 것이다. 맞습니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이런 결과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중에서 이제 최근에 활용되고 있는 게 챗 GPT 아니에요. 챗 GPT. 사전에 구축된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에서 질의에 적절한 해답을 찾아서 질의자에게 빠르게 제시해주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 서비스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했다? 아니죠. 개발한 데가 어디입니까? 오픈 AI가 개발한 거죠. 오픈 AI가 개발한 겁니다. 최근에 물론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인공지능 비슷하게 챗 GPT는 아니지만 만든 게 있죠. 빙 만들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게 빙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이제 또 새로운 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4가지 정도가 나와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건 이거죠. 오픈 AI가 개발한 것입니다. 답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문제도 꽤 길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맞는 내용들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3번 데이터 유형 분류와 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 유형 분류할 때는 되게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3가지로 구분하죠. 정형, 반정형, 비정형. 정형은 영어로 프로그램드예요. 프로그램화된 데이터. 대부분 다 과거에 수치 데이터 가지고 수치 데이터가 프로그램에 돼 가지고 활용되잖아요. 이게 바로 정형 데이터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에는 뭐 웹 데이터,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비정형 데이터에 포함되는 거죠. 이미지라든가 동영상 같은 것들이 다 비정형 데이터에 포함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게 반정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는 가장 전통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오던 데이터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RDBMS입니다. RDBMS에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정형 데이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는 데이터, 이게 바로 대부분 다 정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길이나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예전에 쓰던 대부분 수치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정형 데이터라고 했는데 문서나 웹문서라고 했는데 문서나 웹문서는 비정형에 포함돼요. 이건 비정형에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반정형 데이터라고 할 때는 대표적인 것이 HTML 그 다음에 XML 그 다음에 JSON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반정형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서 문서나 웹문서는 비정형 데이터 영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속성에 해당하는 게 메타데이터인데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예요.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인데 메타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형 데이터입니다. 가지고 반정형 데이터인데 이게 잘못됐죠. 2번이 3번이 잘못됐습니다. 문서나 웹문서는 비정형 데이터다 하는 거. 그리고 메타데이터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4번에 반정형 데이터 나왔는데 JSON 말씀드린 것처럼 HTML, XML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반정형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반정형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이고 XML 형태의 데이터로 값과 형식이 다소 일관성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값이라든가 데이터 값이라든가 형식이 다소 일관성이 없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의 성격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비정형 데이터는 형태와 구조가 복잡한 이미지라든가 동영상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바로 비정형 데이터에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 문서 같은 것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정형, 반정형, 비정형 구분할 때 문제통에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74번 CRM을 통해 성공적으로 고객을 관리하고 있음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CRM은 고객관계 관리죠. 고객관계 관리고 고객관계 관리에서는 중요한 것이 신규 고객 창출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갖다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갖다 유지한다고 할 때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뭐가 있는가 하는 거죠. 자,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지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여기 나온 이 문제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갖다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CRM이라고 할 때 신규 고객 유치도 포함이 됩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시하는 게 기존 고객과의 관계 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고객 유치율도 포함됩니다. 지표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케팅 캠페인을 했는데 캠페인 결과 구매 건수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도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케팅 캠페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반응 건수 기존 고객들의 반응 건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당 신규 판매 기회 건수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이 다 CRM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5번에 그 시스템 다운타임이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그 시스템 다운타임이라는 게 뭐예요? 다운타임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뭔가 에러가 나거나 이러면 시스템 이용할 수 없잖아요. 또 시스템을 점검할 때도 시스템 이용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는 공지가 뜹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근데 시스템 점검하기 위해서 보통 야간 시간대 하는데 그래갖고 뭐 새벽 2시까지는 시스템 이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다운타임에 대한 공지를 갖다 내줍니다. 그 시간에는 접속하지 말아야죠. 이런 것들인데 이거하고 CRM하고 관계가 있나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 다운타임이라고 하는 전혀 생뚱맞은 내용을 집어넣은 다음에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시스템 다운타임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75번 최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다. 아래 글상자는 하버드 대학교 버크만 센터에서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 AI 윤리 원칙이에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AI 윤리 원칙이다 해가지고 하버드대 버크만 센터에서 제시한 원칙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못 찾겠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도 들어가 봤어요. 하버드대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봤는데 문제가 나온 다음에 이런 걸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몇 군데 검색했더니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도 못 찾았어요.
가지고 기업과 이윤에 해당하는 각각의 권리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그래도 답은 대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컨트롤러. 자, 데이터 컨트롤러가 보유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안정할 때 사람들이 이를 수정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정보가 불안정하거나 부정확할 때 사람들이 수정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정한다는 걸 뭐라 그래요? 정정한다고 그러죠. 수정한다는 걸 정정한다고 하는 거죠. 정정한다.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요새 이거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하도 인터넷상에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미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정보를 갖다 완전히 삭제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관계력이 있는 권리, 이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뭐예요? 정보 삭제권이죠. 용어 안에 의미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정, 삭제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내용 몰라도 답은 그렇게 찾으면 되겠죠. 정보 정정권, 정보 삭제권 해가지고 뭐 되게 이렇게 체크했을 겁니다. 시험 보신 분들이. 다 맞은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건 정보 정정권, 두 번째가 정보 삭제권. 내용은 진짜 처음 보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답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보 정정권과 정보 삭제권, 이것도 요새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에서도 뭔가 이제 대책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76번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의 비즈니스. 자, 지금은 산업혁명 해가지고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한 개념이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IR,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 해가지고 IR이라고 하는 약자 씁니다. 그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있다. 그럼 과거 1차 산업혁명은 언제냐? 1차 산업혁명은 176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있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산업혁명이 그겁니다. 그러다가 2차 산업혁명은 그 뒤에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운송에 있어서 혁신을 일으켜요. 이게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1960년, 70년대 이어진 정보혁명이 3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정보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클라우스 슈밥이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2016년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냈던 뭐 AI라든가 사물 인터넷, IoT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아니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언급됐던 겁니다. 그런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1차 산업혁명 시기 1760년대입니다.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활용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1차 산업혁명에서는 동력이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동력.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전력이 나왔고 이 전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바로 1차 산업혁명입니다.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활용. 이거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자동화가 이루어졌고 네트워킹이 프로세스 혁신을 활성화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건데 네트워크 기능 해가지고 인터넷이 나온 거예요.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정보화가 확산된 것도 이것도 3차 산업혁명 시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보혁명이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노동에서 분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전문성이 강조가 되었다. 이거는 거의 2차 산업혁명 이후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에서 분업이 강조가 됐던 것은 헨리 포드의 포드 자동차 회사가 나오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분업은 그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1차에도 있었던 겁니다. 1차부터 있었던 건데 왜냐하면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 많이 들어보셨죠. 국부론에서 핀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핀 공장에서 분업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분업 결과 생산성이 놀랍게 향상되는 그 상황을 국부론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분업이 이루어진 게 바로 그 시대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 쓴 게 1776년이에요.
1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차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노동의 분업해갖고 1차. 그 다음에 4번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전화, TV, 인터넷 등과 같은 의사소통 방식이 기업에서 활성화되었다. 이것도 옛날이죠. 사실은 전화, TV, 인터넷이라고 하면 거의 3차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한 4차 산업혁명 시기예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 이용을 통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혁신이 이루어졌다. BPR이 한층 더 가속화된 겁니다. 이게 4차 혁명이죠. 최근이에요. 2016년 이후 용어가 나온 게 2016년에 나온 것이고 그 주변의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양자 컴퓨터 관련 3D 프린팅도 여기 포함되고요. 다 관련되는 것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5번이 맞습니다. 다음에 77번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자, 뭐는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 기술을 플랫폼으로 구축 활용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이다. 혁신하는 것이다. 디지털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디지털 혁신인데 이거 갖다가 보통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로 써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DT라고 하는 약자도 써요.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 산업과 사회의 각 부분이 디지털화되는 현상이에요. 인터넷 정보화 등을 뛰어넘는 초연결. 우리가 초연결 얘기할 때 흔히 많이 언급되는 게 뭐냐? IoT 아니에요. 사물 인터넷. 초연결. 그리고 초연결 진흥화가 경제사회 전반에 이를 촉발시키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 나오는 게 디지타이제이션 나오겠죠, 여기. 디지타이제이션, 초진흥화, 디지털 컨버전스. 이거 융합 아닙니까? 융합. 디지털 융합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 하이퍼 인텐션 나오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이겁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용어로 해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8번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활용되는 정보와 조직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거는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사결정 얘기할 때 의사결정이 가장 상위에 최고 경영자가 하는 게 전략적 수준, 그 다음에 중간 경영자가 하는 게 관리적 수준 또는 전술적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관리 또는 전술. 그리고 현장 책임자가 일상적으로 늘 하는 거. 현장 책임자가 일상적으로 늘 하는 의사결정은 뭐라 그래요? 운영적 또는 업무적 의사결정이라고 하잖아요. 업무적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략 그 아래 전술 또는 관리 그 아래 운영 또는 업무 오퍼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 레벨에서 해당되는 거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충분히 공부한 내용이고 상식적으로 파악해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인데 전략적 수준은 최고 경영자가 하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가 하는 거니까 주로 비구조화된 의사결정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구조화, 비구조화 그 사이에 반구조화가 또 있어요. 이거 갖다 우리가 구조화는 흔히 정형화라고 합니다. 정형적, 프로그램드. 그리고 비구조화라고 할 땐 비정형적이에요. 난 프로그램드. 그 사이에 있는 게 세미 프로그램드 해가지고 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구분하는 건데 자, 구조화라는 말하고 정형화라는 말하고 같이 씁니다. 구조화 이퀄 정형화라고 쓰시면 돼요. 자, 비구조화된 거라면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전략적 수준에서는 주로 비구조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내부 정보 외에도 외부 환경과 관련된 정보 등 외부에서 수집된 정보가 다수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수준의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낮아요. 정보 시스템, 프로그램화되지 않은 거예요. 프로그램화되지 않은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예요. 매뉴얼이 없으면 최고 경영자가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의사결정이에요.
그나마 이제 그걸 갖다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략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SIS 같은 것들에 지원을 받는 겁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독창적으로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적 수준은 중간입니다. 관리적 수준은 비구조화된 구조화된 중간이에요. 그래서 자, 구조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공장 입지 선정, 신기술 도입과 같은 사항과 관련된 내외부 정보를 주로 다룬다고 했는데 2번이 잘못된 거죠. 여기 새로운 공장 입지, 자, 공장 입지를 새로 정한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장 입지를 새로 정한다. 이거는 최고 경영자 수준에서 해야 되는 전략 수준이에요. 이거는 전략 수준. 자, 신기술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 수준이에요, 다. 이런 상황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화된 의사결정이라고 할 때 구조화된 의사결정은 운영적 수준이고요. 이건 운영적 수준이고, 자, 구조화된 의사결정은 운영적 수준, 그리고 새로운 공장 입지 건설 신기술 도입은 전략 수준. 그래서 자, 2번이 잘못됐습니다. 관리적 수준은 중간이에요. 3번 전략적 수준, 의사결정할 때 활용되는 정보의 특성은 대개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이고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입니다. 정보 시스템에 도움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해야 되는 의사결정이란 말이죠.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자, 운영적 수준이 가장 아래에 있는 거 구조화된 의사결정이에요. 이게 아퍼레이션 수준입니다. 아퍼레이션 수준에서는 구조화된 의사결정, 그리고 매일같이 하는 거 일상적인 의사결정,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하는 의사결정입니다. 일일 거래 처리 같은 거 일상적이죠. 매일같이 하는 거니까 일일 거래 처리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또 시간에 민감한 정보를 갖다 주로 다루는 거예요. 거래 처리라는 게 시간에 따라 그냥 그때그때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다룹니다. 그리고 운영적 수준, 반복적이고 재발성의 특성이 높은,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의사결정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아퍼레이션 수준이에요.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일단 전략적, 관리적, 운영적 항상 세 가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아까 2번이 정답이었죠. 그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자, 79번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글상자 아래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 나왔는데, 조직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나왔다. 뭡니까? BSC인 거 아시겠죠? 카플란과 노튼이 개발한 BSC 균형 성과표입니다. 기법을 말한다. BSC예요, 이거는. 자, 매우 논리적이고 지표와 재무적 성과와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외부 다른 기관의 평가와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맞습니다. 내부적인 고객, 내부 프로세스 이런 걸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다른 기관의 평가와 비교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처음 나온 얘기예요. 이 내용 담아내가지고 나온 얘기는 BSC에 대해서 그동안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일단 BSC 기반의 성과관리 시스템은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관리 과제 등을 연계하고 성과 지표를 근거로 해가지고 목표 달성의 수준을 측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IT 기반의 성과 관리 및 평가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추가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거의 이 내용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내용이에요. 대개 BSC가 나오면 카플란과 노튼이 개발한 거, 기존에 재무 성과만 평가하던, 재무 성과만 따지던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자, 비재무 성과 해가지고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을 평가 지표로 고려했다는 거, 이게 나온 거는 거죠.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거 말고는 이제 스코어에 대해서도 나올 거고요. 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잘 나오는 내용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역시 자, 균형 성과표입니다. 이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해가지고 BSC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특별히 보실 거 없고요. 다음에 그 8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 문제 중에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TPS입니다. TPS,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컴퓨터 정보 시스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거래 처리 시스템이에요, 이게. 가장 초보적이고. 왜냐면 시간대마다 이루어지는 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초보적인 이런 시스템 나온 겁니다. 자, 운영 데이터를 모아서 운영 데이터예요. 오퍼레이션 데이터입니다. 주제 영역으로 구축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 저장 창고입니다. 조직 전체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서 굉장히 방대합니다. 근데 뭐는 특정한 조직이 사용하기 위해서 몇몇 정보를 도출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맞춤 데이터 서비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자, 특정한 조직이 사용하기 위해서 몇몇 정보를 도출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맞춤 데이터 서비스라고 해서 나왔는데 바로 데이터 윈도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윈도우다 해가지고 처음 나온 용어죠. 많이 쓰이던 용어는 아닙니다. 뭐 데이터마트 혹시 아니냐. 데이터마트는 원래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나왔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주제, 원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주제 지향형 아니에요. 주제 지향형인데 그중에서 어떤 한 주제에 관한 부분, 데이터의 부분 집합해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몇몇 정보만 도출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맞춤 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통에서 데이터 윈도우라고 하는 거 용어 하나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1번 아래 글상자가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고유명사인데 혹시라도 이제 상업적인 이런 측면이 있을까봐 점점을 해놨습니다. BGF 리테일 아시나요? 자, BGF 리테일이 CU 제페토 한강점을 선보였다. 그래서 CU 제페토 한강점은 제페토 월드에서 한강공원을 검색한 뒤 자, CU 편의점에 입장하면 자체 브랜드 상품뿐만 아니라 자, CJ 제일재단과 협업을 통한 일반 제조사 브랜드 상품까지 둘러볼 수 있어요. 입장하면 입장하는데 입장이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편의점 입장한 게 아니고 컴퓨터상으로 입장한 거예요. 컴퓨터상에서 입장한 겁니다. 가지고 이제 돌려볼 수 있다. 또한 제품 위에 떠 있는 화살표, 제품 위에 떠 있는 화살표를 갖다 선택하면 해당 제품을 손에 쥐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바타가 있어. 아바타들은 원두커피 기기에서 커피를 내리거나 한강공원 편의점 인기 메뉴인 즉석조리라면도 먹을 수 있다. 이게 뭐냐? 가상 에이전트, O2O, 비콘, 아바타 에이전트, 메타버스가 나오는데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메타버스 많이 써보셨죠? 메타버스도 요새 뭐 여러 가지 학습 사이트라든가 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써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게 바로 메타버스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앞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도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있죠. 항상 유통정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들, 개념들이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82번 문제, 이게 아주 황당한 문제로 나온 겁니다. 이건 뭐 산업별 표준화가 반영된 바코드예요. 산업별 표준화가 반영된 바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겁니다. 다 몰라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포장 단위마다 고유번호를 갖다 부여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약품이 주는 남용, 의약품의 남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가지고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련번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의 바코드 내에 있는 상품 코드인데 여기에는 품목 코드 포장 단위가 들어가 있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서 부여하는 상품 식별번호입니다. 우리가 되게 이 상품에 대한 식별번호 해가지고 품목 코드는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품목 코드는 제조업체가 부여하는 거예요. 제조업체가 부여하는 것이고 제조업체 코드는 대한상공회에서 유통물류진흥원이 부여하는 거예요. GS1 코리아에서 그 GS1 코리아에서 업체마다 부여하는 게 제조업체 코드고 각 제조업체가 자기가 제조하는 품목에 대해서 부여하는 게 품목 코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 품목 코드나 포장 단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여하는 거예요. 가지고 상품 식별번호로 부여하는 겁니다. 의약품의 과용, 오용을 막기 위해서 이제 별도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UDI라고 하는
UDI라고 하는 의료기기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체계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9년 7월부터 적용되어 현재는 모든 등급의 의료기기에 UDI가 적용되고 있다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다 맞아요.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4번에 의료기기에 부여되는 UDI 코드는 기본 포장을 대상으로 모두 개별적으로 부여합니다. 개별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그러면 개별적으로 부여한다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 포장인 묶음 포장 단위에는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 이게 뭔가 좀 잘못됐죠. 벌써 설명이. 그래서 중요한 건 자, 기본 포장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부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위 포장인 묶음 포장 단위에는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포장 단위에도 별도로 부여하는 겁니다. 가지고 이게 잘못된 내용인데 이거 참 진짜 어떻게 어디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 그래서 GS1 코리아 들어가도 이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근데 이거 어떻게 참 출제자가 아주 악먹고 낸 거죠. 요거 내면 틀리겠지. 악마의 미소를 짓고 낸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GS1 데이터바가 있습니다. GS1 데이터바는 들어봤죠. 자, 상품 식별 기능만 갖는 기존 바코드와 달리 상품 식별 코드 GTIN과 GTIN에다가 유통기한, 이력 코드, 중량 등 다양한 부가 정보를 갖다 넣을 수 있는 바코드를 갖다가 데이터바라고 합니다. GS1 데이터바. 요거 하나 좀 더 확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GS1 데이터바. 그래서 기존의 바코드는 식별 기능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상품 식별 코드 말고도 유통기한이나 이력 코드, 중량 등 다양한 부가 정보를 넣을 수 있는 바코드를 갖다가 GS1 데이터바라고 합니다. 뭐 다른 게 또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지만 5번은 일반적인 내용이 하나니까 좀 참고로 하나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번이 잘못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낼 수 있는지 참 아마 아우성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의 경우에도 시험 한번 끝나고 나면 민원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제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내면서도 별도로 그 기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요. 시험 문제 갖고 장난치냐 이겁니다. 꽤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게 되면 출제자를 그동안 관리를 봐가지고 출제자 바꿔왔어요. 계속. 민원이 있게 되면. 그래가지고 이런 참 황당한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다음에 8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이건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거 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한 2번, 3번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 중앙 서버 없습니다. 노드들이 자율적으로 연결되는 P2P 방식이에요.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각 노드에 데이터를 갖다 분산 저장하는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입니다. 이것만 해도 답 나오죠. 옛날에 나왔던 거니까. 데이터를 갖다 분산 저장하는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이다.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그래서 중앙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탈중앙 시스템이에요. 장부에 해당하는, 장부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장부. 블록체인. 장부에 해당하는 블록체인이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투명을 보장하고 독특한 구조적 특징에 기인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분산된 장부,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예요. 이것도. 분산된 장부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각 노드들의 검증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일치에 도달하게 되고 그럼 이제 암호가 해결된 거예요. 암호 푼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해가지고 예전에도 한 2번, 3번 나왔던 내용이니까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찾으실 수 있죠. 자, 내용 그렇게 해서 하나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블록체인, 분산 블록 이런 건 없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4번 보시게 되면 웹 3.0 나와 있습니다. 웹 3.0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시멘틱 웹은 예전에 한번 나왔던 용어예요. 시멘틱 웹. 딱 한 번 나왔던 용어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나온 용어예요. 지금까지. 시험 통틀어가지고 두 번째 나온 용어. 시멘틱 웹. 의미론적인 웹 얘기합니다. 의미론적인 웹을 뜻하며 기계가 인간들이 사용하는 자연어를 갖다 이해하고 기계가
기계가 인간들이 사용하는 자연어를 갖다 이해하고 상황과 맥락에 맞는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웹, 시멘틱 웹이다 하는 건 맞습니다. 이 용어 봐주시고. 온톨로지, 요만은 처음 나온 용어예요. 온톨로지 해가지고 메타데이터들의 집합, 예를 들어 사과를 떠올리면 사과의 색상, 종류 등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형화된 수단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거 갖다가 이제 표현한 것을 갖다 온톨로지라고 그래요. 메타데이터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수단으로 표현한 것이 온톨로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톨로지 용어 한번 처음 나온 겁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고요. 다음에 3번에 중앙 집중화 해가지고 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센트럴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자, 중앙 집중화라고 나왔는데 웹 3.0에서 사용자 간 연결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결해가지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플랫폼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했는데 이건 중앙 집중화가 아니에요. 정보가 중앙으로 연결된 것이지 플랫폼이 권한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권한은 오히려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되고 연결됨으로써 거기서 힘을 갖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이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중앙 집중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특징으로 나온 것이고요. 자, 웹 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웹 3.0, 웹이에요. 웹 3.0, 자, 블록체인, 인공지능, AR, VR,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버추얼 리얼리티입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분산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기반 기술이 필요하다. 사용성을 높여야만 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는 거. 맞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5번에 온라인 검색과 요청들을 각 사용자들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맞춰 재단하는 것이 웹 3.0의 목표라고 하는 거 좀 확인하시고요. 자, 웹 3.0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언급된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도 완전히 새롭게 나온 내용입니다. 자, 새롭게 나온 용어고 그렇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뭐 그것도 봐야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니까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도 자, 처음 나온 것이고 원래 시험 범위 커리큘럼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이제 시험에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책에다가 또 새로 추가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85번은 아래 글 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꽤 오래전에 약간 유사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두 번째 출제된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 글 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뭐는 전자상거래 이용 고객이 기업에서 발송하는 광고성 메일이 있는데 기업에서 발송하는 광고성 메일에 대해서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해가지고 더 이상 광고성 메일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건데 이게 뭐죠? 옵트아웃이라고 하는 거죠. 옵트아웃. 옵트아웃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도 꽤 오래전에 꽤 오래전은 아니고 2021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자, 수집을 허용하기 전까지 수집을 갖다 허용하기 전까지는 데이터 수집을 갖다 금지하는 걸 옵트인이라고 그래요. 옵트인. 그래서 옵트인, 옵트아웃 두 가지 해가지고 용어 한번 그래도 나왔던 거니까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그러니까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옵트인, 옵트아웃 두 가지 용어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쉬운 거예요. 자, 빅데이터의 핵심 특징 세 가지, 3V죠. 3V, 볼륨, 그 다음에 velocity, 속도, 다양성, variety 이렇게 나와 있죠. 3V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트너 그룹, 그래서 세 가지는 이게 그 ICT 분야의 그 컨설팅 회사로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가트너 그룹인데 가트너 그룹이 제시한 빅데이터의 특징입니다. 가트너 그룹에서 제시한 것.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죠? 가치, 생성 속도, 다양성이죠. 가치가 아니라 데이터 규모죠. 볼륨, velocity, variety예요. 4번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 세 가지 그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87번도 뭐 다 이건 좀 많이 봤던 거죠. 봤던 건데 이제 약간 물어보는 내용은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서비스와 관련된 용어로 가장 옳은 게 뭐냐. 용어. 자, 유통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생산과 소비 유통이 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에서 생산, 소비 유통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양면시장 개념의 장, 필드예요. 필드. 장이라고 할 때 보통 필드 얘기하는 거죠. 필드를 갖다 지칭하는 용어다. 또 비즈니스에서 여러 사용자 또는 조직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비즈니스적인 거래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환경으로, 정보 시스템 환경이에요. 자신의 시스템을 개방하여 개인은 물론 기업 모두가 참여해가지고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것도.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땐 지금은 그냥 서버 없는 것만 이런 것만 나 그동안 나왔었는데 아닙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약간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옴니채널은 당연히 O2O인데 이건 당연히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고 M커머스는 스마트폰 이용한 커머스 얘기하는 것이고 1, 2번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내용 몰라도 잘 떠오르지 않아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이 문제예요. 4번 쉽게 찾을 수 있죠. 다음에 88번 문제 이것도 처음 나온 겁니다. 아래 글상자가 인증방식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인증방식 분류 처음 본 거예요. 기업과 이윤에 해당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방식을 갖다 분류해가지고 비밀번호 분산 아이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비밀번호 분산 아이디 나온 건데 자 1번 기억에 전자적 형태의 문서입니다.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키 전자서명으로 구성된다. 세 가지로 구성돼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공개키 그리고 전자서명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인증 방식은 일단 증명서를 발급받기만 하면 주기적으로 그것을 갱신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조치할 사항이 없다.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자, 기억에 해당하는 게 바로 디지털 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디지털 문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증 방식에 일단 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디지털 문서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디지털 문서. 다음에 이유는 분산 원장을 바탕으로 앞서 블록체인 할 때 나왔던 용어죠. 이게 분산 원장을 바탕으로 인증 대상이 스스로 신원을 확인하고 본인과 관련된 정보 제출 범위와 대상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방식이다. 인증 대상이 자신의 신원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윤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분산 아이디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이윤은 분산 아이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거 생소한 내용입니다. 이건 내용 자체가 이제 생소한 내용이고 인증 방식과 관련해가지고 처음 나온 내용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나온 게 바로 디지털 문서하고 분산 아이디하고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통에서 한번 참고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신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89번 문제 보시면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뭐뭐는 마이론 크루거 박사에 의해서 제시한 개념인데 인조 두뇌 공간이라고도 한다. 인조 두뇌 공간. 여기에서는 3차원의 가상 공간, 3차원의 가상 공간이면 버추얼 리얼리티 아니에요. 3차원의 가상 공간, 버추얼 리얼리티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조작하거나 실행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행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 자, 모모의 특성은 영상물의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하므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모습을 즉시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원래 그 가상현실 얘기하는 거죠. 원래 증강현실은 현실하고 실제 액츄얼 리얼리티하고 그 다음에 가상현실을 갖다가 연합한 이게 바로 그 다음 단계 증강현실이죠.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바로 가상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가상현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설명한다는 거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0번 아래 글상자의 기억과 이은에 해당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 종종 잘못된 제품 수요 정보가 공급 사수를 통해 한 파트너에서 다른 참여자들에게로 퍼져나가면서 왜곡되고 증폭되는 것을 말한다. 퍼져나가면서 왜곡되고 증폭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뭐죠? 이게 채찍 효과죠. 채찍 효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급 사슬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갖고 채찍 효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자, 고객과의 취접점에서 어떤 제품의 수요가 약간 증가할 것이라는 정보가 공급 사슬의 다음 단계마다 부풀려서 전달되는 거예요. 가지고 상류로 올라갈수록 공급 사슬에서 상류로 올라갈수록 과도한 잉여 재고가 발생하는 현상이죠. 채찍 효과입니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SCM을 구축함으로써 이 SCM인데 일렉트로닉 SCM의 인터넷 기반에 그래서 공급 사슬에 뭘 확보하여 이런 현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게 된다고 했는데 뭐죠? 가시성이죠. 공급 사슬의 가시성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현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가지고 채찍 효과 그리고 가시성 4번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모두 약간 유사한 내용들이 전에도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시고요. 되게 뭐 새로운 용어들 개념도 계속 나오겠지만 그래도 과거엔 대부분 다 기존 시험 범위, 시험 커리큘럼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70% 이상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만 특이한 거예요. 이번에만.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분들한테 좀 민원 좀 넣으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니 커리큘럼은 뭐하러 만들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해서 알려주고서 딴 거 내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IT 분야니까 관련은 있다고 하더라도 시사성이 있는 걸 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10문제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충분히 학습하고 또 그 새로 나오는 용어들이 있게 되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마무리 정리할 때는 이제 그래도 결국 기출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